아베 관련해가지고 아베 죽음에 관련한 내용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국은 일본 우파 내에서 극우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은 악플을 달아주셨어요. 아, 그거 다 어디 갔어요? 내가 다 지웠지. 방송을 보시는 우익계 지원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그 험한 아, 네, 댓글들을 달아주셔서 제가 개운하게 지웠습니다. 요즘 저의 새로운 취미죠. 악플 네. 지우기. 네, 이분들이 꼭 이 악플을 한 3시, 4시 하고 새벽 1시, 2시 사이에 달아요.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들 작업 시간에 맞춰갖고 저도 손가락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래간만에 오신 욕쟁이님을 지금 다 반기고 있는데 마스크를 왜 썼어요? 제가 요즘 몸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조심해야 됩니다. 혼자만 살겠다고 지금 마스크를 그렇습니다. 쓰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저만 살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네,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그쵸, 예. 각자 선생이죠 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 정권에서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거든요. 병원도 네. 지금 음압병상도 없앴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거 지원도 다, 없앤다고 예, 하잖아. 지원 없고 다 이제 자가부담입니다. 안 돼, 안 돼. 이젠 돈입니다. 네. 이제 검사부터 7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돼, 안 돼. 다 다 돈입니다. 네, 이제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되죠. 네. 자, 일본 얘기를 좀 이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네, 기시다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 기사 먼저 브리핑하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헌법 조기 개정과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기시다는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아베가 이루지 못한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고 또 방위력을 5년 이내에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자, 권력 투쟁 얘기를 드리면서 아베의 사망이 이번에 선거에 얼마만큼의 큰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다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거 결과는 자민당과 자민당과 연립했던 이른바 우파들의 승리로 이어진 건 맞습니다만 이 승리의 결과가 굉장히 좀 의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6석에서 63석, 7석 늘었죠. 그 다음에 공명당 같은 경우는 한 석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일본 유신회 같은 경우는 9석에서 12석, 국민민주당 같은 경우는 5석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사실 크게 이긴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민당에서 늘어난 숫자가 한 7석 정도 늘기는 했습니다만 나머지 당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아베가 만일에 사망하지 않았다고 치면 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출구조사를 해본 결과 아베 사망 때문에 자민당 지지로 바꿨다는 사람이 무려 13%였습니다. 오. 그러니까 아베 사망이 엄청난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데도 불구하고 압승이라고 할 정도의 승리는 못 거뒀다는 거지. 늘어나긴 늘어났어. 이 방금 설명드린 자민당, 공명당, 일본 유신회, 국회 민주당이 전부 다 개헌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자민당 연합 세력들이에요. 얘네들이 162석에서 172석을 얻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개헌 가능한 숫자를 얻어냈다라는 면에서는 자민당의 승리라고 하지만 아베의 사망이 없었다 그러면 이만한 결과가 안 나왔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의 아베 공백으로 인한 계파 갈등이 이미 벌써 시작됐어요. 근데 의외로 우파들끼리는 현재 움직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즉, 기존에 세력을 양분하고 있던 기시다하고 아소파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합할지에 대한 얘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세력이 이시다. 그러니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이분은 친한파죠. 이 사람하고 고노다로하고 손을 잡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다 잡았잖아요. 기시다 그 총리 즈음에. 그렇죠. 기시다가 그래서 갑자기 아베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그렇죠. 거죠. 고노다로가 유력하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고노다로가 다시 이 이시바하고 손을 잡고 지금에 있는 상황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끌어와 보겠다라고 액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있는 기시다가 아소파한테 사실은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베의 유지를 내가 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무주공단인 호소다파의 백석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과연 곧대로 기시다가 아베를 따라갈 거냐? 이거는 사실은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개헌에 대한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개헌 내용부터 먼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일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68%가 개헌을 원하고 있다라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68%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여론조사만큼이나 완전히 편향되고 왜곡된 조사예요. 지네 텃밭에서만 모았을 때 68%인 거고 일본 국민들 전체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일본은 민생 안정이에요. 경제 안정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헌 이슈는 말 그대로 아베를 따르는 정치인들이나 세력을 흡수하는 용도일 뿐이지 실제 이게 개헌으로 몰아붙이는 과정까지는 최소한 2, 3개월간의 내부적인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개헌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사력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이제 일본이 군사비가 한 45조에서 50조 정도 됩니다만 그 비용을 감당하기도 겁나게 뻑뻑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걸 2배로 늘려갖고 100조 원으로 늘린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아베가 강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위상으로 있는 기시노부오 동생한테 힘을 얹어주기 위해서 방위 병력을 2배로 늘린다 그러는데 이거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많은 사안이에요. 첫째 그 헌법 개헌에 대한 거는 일단 민생부터 해결하고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고 두 번째에 자위대의 정식 군대화 그리고 그에 따른 병력과 무장을 2배로 늘린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국민들도 싫어해요. 누가 자위대를 갑니까? 있는 자위대원들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나가서 전쟁하자 그러면 누가 자위대 입대하겠냐고. 게다가 지금 어쨌든 범인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람이 해상자위대에서 3년을 근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위대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시다는 이러한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됐을 때 이 병력 그러니까 기시노부오는 이제 방위상이니까 못 건드는 거고 그 밑에서 그 역할을 하던 그러니까 병력 증강을 위해서 TF를 짜던 차관을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심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급속한 병력 증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 기시다의 속마음은 이렇게 발표하는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그냥 조문 정국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립 서비스만 하는 거고 저는 기시다가 정상적으로 정권을 독점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른바 분열하고 있는 아베계인 호소다파를 분리해갖고 자기 쪽으로 한 50석만 끌어당길 수 있다고 치면 지금까지 아베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개헌은 해요. 왜냐면 법 개정하는 게 바로 액션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법 개정은 진행이 됩니다만 그 후에 일본을 경영하는 경영 방식, 경제나 안보에 대한 정책들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시다가 아베 쪽에 말하자면 덜
그 극성이었던 우파 의원들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시바 시게루하고 고노다로 파하고 손을 잡고 기존에 있는 아베파를 완전히 아니 아베파가 아니라 아소다로 파를 전 부총리 아소다로 파를 완전히 제압하려고들 새로운 연합 계파가 생길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극우파가 좀 힘이 없어지는 건가요? 아베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일본이 경제가 너무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엉망진창인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이자율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자율을 조절을 한 상태에서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고 수출을 해야 된다. 수출을 해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그 경제 원동력을 어떻게든 돌려야 돼요. 원래는 이제 일본이 내수로 해갖고 이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GDP 중에 그 수출 수입 의존도가 75%예요. 근데 일본은 수출 의존도가 30% 이쪽 저쪽밖에 안 됩니다. 내수가 더 커요, 70%로. 그러니까 일본의 목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내수를 돌리는 데가 더 큰 경제적 반점이 있다는 거죠. 그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고환율과 그다음에 저금리는 도저히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출 기업만 좋은 거야,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아니 그럼 저기 임금이나 올려주라고. 그러니까. 참네. 30년간 같은 임금인데. 말이 돼? 내수를 돌리려면 일단 또 무슨 저기 쓸 돈을 좀 주고 얘기를 하든가. 웃기지도 않아. 이거는 일본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지금 일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들이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빨리 아베를 묻어버리고 야스쿠니에다가 갖다가 봉헌시킨 다음에 야스쿠니에? 전범이야? 응? 전범이에요? 아니 거기는 심지어 군견까지 다 들어가 있어. 계획까지 그래요? 들어가 있어. 좋겠네. 아베 그렇게 야스쿠니 신사 가고 그렇지. 싶어 하더니 잘 됐다. 이제는 당신이 그냥 야스쿠니의 VIP석을 차지해. 그리고 난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관계, 안보관계, 한일관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시다 힘내라, 고노다로 힘내라를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된다는 그러면 그 일본이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나라가 아무리 해본들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죠. 네, 갈 길이 멉니다. 갈 길이 멀지만. 아베보다 네. 조금 괜찮다 뿐이지 걔들도 상태가 멀쩡한 애들은 아니에요. 고노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는 어? 이제 그에 관련된 결정적인 일본 경제 부활의 키를 대한민국이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경이 일방적으로 퍼주는 방식으로 갈 거냐, 그 다음에 아니면 뭔가 진짜 협의를 통해 갖고 양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네. 사실 진짜 아베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 총리 관저에 안 들어갔던 이유가 귀신 나온다고 터 안 좋다고 안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본인 귀신 됐어. 어머. 본인이 야스쿠니 신사에 수많은 귀신들과 이제 함께 있어야 함께. 되거든. 예, 기분이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이게 미신 믿어가지고 피해봤자 소용없다. 예. 네가 피하다가 총 맞은 거예요. 예? 네. 누구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일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범인이 쏜 총알이 6발 나가는 산탄총이었다. 여섯 발? 네. 어, 우연이겠죠? 그러겠죠. 네. 자, 아무튼 이 상황 하에서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사실 이게 협력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인 퍼주기인데 이 퍼주기의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게 한미일의 토마스와프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공평하게 서기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켜왔던 환율 1,200원대, 1,100원대를 무너뜨려 가지고 일본은 1,500원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랑 맞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저 개인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요 내용은
그 오후 4시에 있는 멤버십 방송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혹이에요. 왜 지금 갑자기 경이 들어오자마자 200억 달러가 넘는 외환보유고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환율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가. 이제 뭐 1,400원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 치솟는다는 건 우리 돈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왜 미국과 일본은 통화 스와프를 하겠다고 하는가? 왜냐면 우리가 돈 떨어지는데. 지금 하면은 지네들 손해인데 왜 이걸 하자고 하는가? 그럼 도대체 통화 스와프는 어느 시점까지,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어느 정도 맞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발표를 할 것인가? 요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200원대 일본하고 통화 스와프를 하면 나중에 일본 돈이 지금 1,500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돈의 가치가 커요. 그럼 갚아야 될 때 부담이 커지거든. 근데 우리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갖고 일본이랑 동등한 수준의 달러당 1,500원대를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돈 빌려 쓰기가 편해지지. 나중에 돌려 쓰기가. 자, 요러한 꼼수가 작용하고 있는 건 이건 진짜 나라 자산을 팔아먹는 짓거리인데. 매국 아닌가, 매국? 네, 이거 진짜 매국적인 짓거리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실제로 달러가 나가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은 외환 투자를 자유화하게끔 하겠다. 우리 기업들과 뭐 금융기관이 자유롭게 외환 거래를 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맘대로 돈을 갖고 나가라는 얘기야. 그리고 정말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일본 롯데를 비롯한 일본의 한국에 들어와 있는 진출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일본으로 역송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내 유보금 쌓아놨던 것도 뭐 일단 뭐 안 들어온 것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기존에 있던 것마저도 밖으로 들고 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겠고. 결국 우리 그 외환 보유고가 100% 대한민국 안에 통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외국 통장에 있는 것도 신고만 하면 우리나라 걸로 통계상으로 잡혀요. 내가 보기에 여기에 관리에 큰 구멍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된 돈이 빠져나갔으면 어디로 갔을 거 아니야? 미국으로 들어갔다?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데로 간 것 같아. 일본이요, 거기가? 나는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지. 왜 일본으로 넣었을까? 거기 어차피 침몰할 텐데. 거기에 쩐주가 있거나 거기다 돈을 안 넣으면 호수로 막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 방송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는데 아무튼 현재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은 너무나도 우리나라한테 불리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박진, 네, 우리 외교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세탁소집 아버지죠. 아니 앞에 세탁소는 아들, 네, 아들. 그러니까 세탁소 하는 아들 아빠잖아요. 아니 제일 중요한 걸 왜 안 붙이세요? 돈 세탁이잖아요. 얘가 돈만 빨 것 같지가 않아서 그래. 네. 아무튼 세탁소집 아버지 이 박진이 아베를 조문을 갔다고 합니다. 네, 박진 장관이 어제 주한 일본 대사관 공보문화원에 마련된 아베 전 총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진은 아베 전 총리는 일본 헌정사상 최장수 총리를 지냈고 일본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정치인이라고 애도했는데요. 그리고 또 기자들과 만나서는 한일 양국은 아주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렇게 써놨어요. 방명록 같은 거를. 조의록이죠. 조의록을 써놨는데. 이 사람 지금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네요. 아, 글씨체를 보면 알 수 있나요? 아니, 글씨가 여백이 없잖아. 종이 안에다 빡빡하게 다 썼잖아요. 저는 이게 일본어를 안 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거의 일본인이 쓴 글씨처럼 네. 삐뚤빼뚤하긴 한데 사실은 이 사람이 조문을 일본어로 갔어야 맞는 거예요. 격에 맞춘다고 치면. 근데 정작 조문은 총리가 갔죠. 가족장인데. 그러니까. 네. 가서 아마 이제 망신만 당하고 오는 거고요. 솔직히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외교부 장관이나 차관 정도 보내지 비서실장 정도 보내지 뭘 이렇게 센 놈을 보냈어?
라는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누가 맞아줘야 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지금 일본 측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박 장관은 저기 G20을 갔다 왔습니다. 네, G20을 갔다 왔는데 아무런 성과 발표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아니 뭐 아베 그것 때문에 그거 뭐 공동 발표문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한 게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만 다른 나라들끼리는 개별적으로 발표한 거 겁나 많아요. 외교부 장관끼리 해가지고 중국, 카나다, 중국, 호주 특히 중국, 호주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얼마나 나빴어. 근데 둘이 외교장관 회담을 해갖고 뭔가 협력해 나가기로 정리를 했단 말이야. 심지어 이제 미국, 중국 정상 만남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뭔가 외교적 성과를 올린 국가들은 다 올렸어. 근데 박지는 아무것도 올린 게 없어. 심지어 일본이나 미국 쪽에 관계돼 있는 외교부 장관을 아예 못 만나본 것 같아요. 가서 얼굴이라도 봤으면 또 둘이 만나서 긴밀하게 회담했고 뭐 북핵 문제 얘기했다고 할 거 아니야. 도대체 미국이랑 일본 외교부 장관도 못 만났으면 북핵 문제 처리한다고 간 얘는 누구랑 북핵 문제를 상의했다는 거야? 뭐 기사 보니까 독일, 스페인, UAE, 인도 이렇게 만났네요. 참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만 만났네요. G24 독일, 스페인, UAE, 인도와 회담, 경제협력 등 논의 라고 했는데 뭘 했는지는 뭐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아씨 대가리가 멍청하면 밑에 직원이라도 똑똑해야 그 회사가 굴러갈 텐데. 그게 두 정말. 개가 양립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하나가 되고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하나라도 돼야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가? 네. 아, 사장이 똑똑해야 직원들도 그렇죠. 그만큼 할수 있는 똑똑한 건가? 직원 뽑는 거고. 아니 얘는 우리나라 그 손꼽히는 천재들 중에 하나잖아. 무슨 천재? 누가요? 아니 얘 뭐 소년고시 합격해가지고 우리나라 외교사에 있어 뭐 최연소 기록 다 갖고 있고. 아 그래요? 박진은 우리 행정고시 뭐 이쪽 출신자들 중에서 제일 그 돋보이는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나름대로 천재인데 이걸 여기다 앉혀놨더니 이렇게 무능하게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네. 미국 가서 까인 거는 취임 초기에 그 미리 얘기 안 하고 가서 그런 줄 알았더니 G20에 가갖고도 다 까인 거예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